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그래프를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이해하시고 실생활에서 이제 레이저를 쓰시면서 느끼시는 건데요. 이 그래프가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요거 까맣게 해서 쭉 내려가는 그래프 있잖아요. 얘가 이제 멜라닌이란 말이에요. 멜라닌은 어때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떨어지죠. 즉 단파장일 때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옥시겐 헤모글로빈 어때요? 아까 418, 542, 577에서 피크치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혈관 레이저를 써서 만약에 옥시겐 헤모글로빈이 딱 공격을 받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맷 헤모글로빈이라는 쪽으로 바뀌어요. 옥시 헤모글로빈이 맷 헤모글로빈으로 바뀝니다. 그럼 맷 헤모글로빈의 옵섭션 코에피션트 커브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어느 순간 옥시겐 헤모글로빈이 맷 헤모글로빈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쪽 커브로 옵섭션 코에피션트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1064 정도 되는 파장을 딱 한 번 더 맞으면 맷 헤모글로빈도 날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노시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너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레이저 방식이죠. 뭐 그렇다 안 그렇다의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논란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레이저를 설계해서 이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제 채널 우리 에너지 홀릭스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꼭 가슴에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블러드 우리 혈액 있죠? 혈액의 헤마토크리트가 9.8%, 정상적인 혈액의 업소션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됩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혈액이 응고되었을 때 클랏을 형성했을 때 무려 헤마토크리트가 49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같은 파장에서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혈관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하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혈관의 안에 블러드 코아귤레이션, 클랏이 형성되거든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블러드에 스테시스가 생깁니다. 혈액의 움직임이 정체가 되죠. 그 정체돼서 응고되고 거기에 블러드 클랏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클랏은 어때요?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동일한 파장에서 보다 훨씬 높아요.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혈관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쏘지 마시고 2, 3일 있다가 그 혈관이 클랏을 형성한 상태에서 또 혈관 레이저를 쏘게 되면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실 수 있죠. 즉 혈관 치료를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혈관 치료하고 적당히 하고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환자를 다시 오게 해서 아주 약하게 한번 더 쏘아요. 그러면 굉장히 젠틀하고 안전하게 혈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혈관 레이저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페네트레이션 뎁스, 즉 깊이, 우리 레이저 포톤이 전달되는 깊이는 증가하죠. 즉 긴 파장으로 가면 갈수록 포톤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700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보다는 1000나노미터대의 파장을 갖고 있는 레이저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과 관련돼서 혈관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혈관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흡수도가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떨어져요. 그죠?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혈관을 만드실 때 깊은 곳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혈관이 굉장히 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그러면 단파장 쪽에 햇빛에 반응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혈관들이. 그런데 혈관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깊은 곳에 넣어 놓으셨고, 그쪽에 도달하려면 긴 파장대에 레이저를 써야 되고, 그렇게 쏜다 할지라도, 긴 파장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이 에너지를 선택하게 되면 뻔 같은 게 있죠. 화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컴플리케이션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냉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더 깊어지는데,
그 깊은 쪽에 있는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애석하게도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기 때문에 혈관에 잘 반응하는 레이저를 선택을 하되, 어쩔 수 없이 단파장을 선택하게 되면 깊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초적인 깊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쿨링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혈관 레이저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갑자기 물 분자가 나왔습니다. H2O.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H2O. 물 분자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앞선 슬라이드로 잠깐 갈게요. 헤모글로빈이 어떤 파장태에서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높다라는 걸 알고 있고, 멜라닌은 또 어떤 파장대에서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항상 질문으로부터 과학은 발전하니까. 예를 들면 755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왜 멜라닌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높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혈관 레이저는 이 파장대에서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옥시겐 헤모글로빈에서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높냐면, 모든 물질은, 모든 밀입자, 모든 물질은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 갖고 있는 진동수가 있습니다. 네이처한 진동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동수가 있는 거죠. 어떤 밀입자는, 혹은 어떤 크로모포는, 또 우리는 모두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이 진동수의 정배수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은 흔들립니다. 굉장히 크게 증폭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폭되는 현상이 생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Hz라고 합시다. 10,000Hz입니다. 그런데 20,000Hz 되는 정도의 에너지로 제 몸에 어떤 에너지가 빡 전달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증폭돼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N배수, 즉 정배수가 아닌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의 진동수가 저한테 들어오면 별 반응 안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고 멜라닌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들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 진동수와 반응하는 것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레이저를 선택하면 조그만 에너지로 격렬한 반응을 우리가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이건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우리 아시는 이 물 분자는 원래 이 엑시스를 가지고 회전합니다. 바이브레이션 해요. 그래서 시메트리컬 바이브레이션 하면 물 분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8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를 갖고 있다고 우리 물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밝혀놨어요. 화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고요. 에이시메트릭한 바이브레이션을 할 경우는 1.13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를 갖고 진동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물 분자는 이 정도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동수의 정배수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헤르츠를 갖고 있는 에너지의 레이저가 조사되면 물 분자는 격렬히 반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3000 나노미터 파장대의 에너지가 물 분자가 만나면 물 분자는 격렬히 반응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어분 글래스죠. 뭐 2940, 뭐 이쪽 3000 나노미터 근처에 있는 레이저들은 전부 다 물 분자에 반응하고요. 그래서 물 분자에 반응하는 치료를 내가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이쪽 파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레이저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철학적인 부분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7년간 레이저를 하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파티클, 모든 물질은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2승, 더 밀입자의 세계, 미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김영문을 자르면 세포가 보이고, 세포를 또 자르면 뭐 DNA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자르면 우리가 뉴클레우스도 있고 일렉트론도 있고 다 그렇죠. 또 뉴클레우스 자르면 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죠. 더 자르면, 계속 잘라나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쿼크랄지 렙톤이랄지 보손이랄지 이런 미립자들로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이 미립자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교환할 것인가?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전달하고 교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미립자의 파티클이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루프가 있는 루프처럼 생긴 미립자가 있는데 얘가 계속 진동하는 거고, 그 진동하는 고유 헤르츠를 알면 우리가 레이저로 직접 타격을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중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슬릿에다가 그러면 포톤을 던지고 일렉트론을 던지면 우리가 파동의 성격이 나타나는 걸 아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도로 김영문이라는 애를 이중슬릿에 던지면 저쪽에 회절무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간섭무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또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목표는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 우리 당뇨병 치료할 때 쓰는 약 인슐린을 빛의 속도까지는 못 내죠. 아직 못 만들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중슬린을 때리면 간섭 무늬가 생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지금은 프로테인을 던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조그마한 단백질을 빛의 속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던져서 이중슬릿을 지나가게 하면 이제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걸 계속 밝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미립자든 저 같은 사람이든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고, 저를 이중슬릿에 던지든 빛을 던지든 일렉트론을 던지든 간섭 무늬는 나올 것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으로도 우리 레이저를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그래프를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흡수와 관련된 깊이, absorption length 혹은 penetration depth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532, 585 이렇게 쭉 해갖고 10600 나노미터 파장대 CO2 레이저까지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깊이는 더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깊어지는데 특정 파장대 1064 파장대를 지나면서부터는 깊이가 깊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기 때문에 에피더미스 쪽에 있는 물에 전부 다 반응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파장과 관련된 이해를 다 하셨다면 충분히 이 그래프를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국소적으로 레이저 치료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선배가 하는 파라미터를 배워서 그대로 환자들한테 혹은 어떤 시술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고 있는 레이저 시술이 엄청난 물리학에 집대성되어 있는 디바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저도 또 미립자도 고유진동수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고유진동수를 알게 되면 정확한 레이저를 선택해서 올바르게 타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